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정욱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쿡탑 아래 수납칸에 손을 뻗고 있던 그 순간 등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납칸 깊숙이 숨겨진 검은 비닐 포장이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위험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쿡탑 하부에서 올라오는 그 끔찍한 냄새. 쇠냄새와 표백제가 섞인 역겨운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습니다. 정욱은 이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는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수납칸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평범한 군산의 아파트에서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섬뜩한 상황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욱은 자신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짜릿한 긴장감을 줄 수 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빌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군산 어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휘감았어요. 고등어 한 상자 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정욱은 손끝으로 생강 한 뿌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하고 매끈한 표면이 느껴졌어요. 옆 상인이 내민 쪽파 한 단을 들어 올려 냄새를 맡았습니다. 싱그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생선 비늘이 튀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얼음 조각들이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김장거리 다 챙겼나요? 상인이 웃으며 물었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무, 배추, 생강, 쪽파까지 며느리 세빈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고른 것들이었어요. 어시장을 나서자 바닷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짠내가 섞인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정욱은 보따리를 두 손으로 꽉 안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늘어선 낡은 가게들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정욱의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15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였어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정욱은 잠시 숨을 고르며 낡은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곳에서 녹이 슬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난간에 손을 대자 차가운 쇠냄새가 났어요. 중간중간 녹슨 부분에서 거친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면서 숨이 조금씩 가빠졌어요. 세빈이네 집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정욱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문 옆에 택배 박스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꽤 큰 박스였고 다른 하나는 작고 납작했습니다. 박스 주변 바닥에는 흰 가루가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소금을 흘린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세빈이가 요리를 즐기긴 하지만 이런 흔적을 남길 만큼 어수선한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무릎을 굽혀 자세히 보니 가루 자국이 현관문 틈새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누르려다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아직 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경비실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군산 지역 날씨는 흐리고 추울 전망입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 3층 며느리분 어머니시죠? 요즘 며느리분이 늦게까지 분주하시더라고요. 경비원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정욱은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세빈이가 밤늦게 뭘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다시 3층으로 올라가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세빈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고 눈가에 살짝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세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어요. 정옥은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장거리 좀 가져왔다. 혼자서는 장보기 힘들잖니.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정옥은 현관 바닥을 흘끔 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지만 구석에 아직 하얀 가루 몇 점이 남아 있었어요. 세빈이 눈치챈 듯 급히 슬리퍼로 문질렀습니다. 아, 그거요. 소금 포장지가 찢어져서 조금 흘렸어요. 세빈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옥은 왜인지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금을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정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윤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은 통신 끊겨요. 추우니까 조심하세요. 선박에서 보낸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정옥의 마음이 왠지 허전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자신과는 조금씩 거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세빈이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어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세빈아, 너도 몸 조심해. 평범한 겨울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작은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현관 앞 하얀 가루, 경비원의 무심한 말, 세빈의 피곤한 얼굴, 별것 아닌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광고 전단지가 보였어요.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창가 자리에서 오말순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유자차 위로 겨울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정옥은 맞은편에 앉아 세빈이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말수나 사람이 뭔가 숨기려고 할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오말순의 주름진 손이 찻잔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70이 넘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정옥은 현관 앞 하얀 가루와 세빈의 피곤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꾸 신경 쓰이는 일들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오말순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아, 사람은 가까울수록 무심코 믿어 그게 더 무서울 때도 있어. 오말순의 목소리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있었어요. 정옥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야? 가족이라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쉽게 속일 수 있거든. 오말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빈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정옥은 왠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있다. 혹시 오늘 통화하셨어요? 누구랑이요? 세빈의 질문이 조금 이상했어요. 정옥은 오말순을 흘끔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로 안 했는데. 정말요? 경찰이나 관리실 같은 데는 안 하셨죠? 이번에는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세빈의 목소리에 미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옥의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아니에요. 그냥요, 혹시나 해서요. 전화가 끝난 후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 통화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오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인이라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야. 오말순의 분석이 정곡을 찔렀습니다. 정옥은. 세빈이 유난히 통화에 대해 물어본 게 신경 쓰였어요. 마치 자신이 누군가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어요. 역시 세빈이었습니다. 어머니, 경로당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에요? 응, 지금 버스에서 내렸다. 혹시 오늘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요. 3번째 확인이었습니다. 정욱의 등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세빈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집요함을 이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자꾸 그런 걸 묻니? 세빈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들이 좀 돌아서요. 세빈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정욱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정욱은 오말순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무심코 믿는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울 때도 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정욱은 하루 종일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관 앞 하얀 가루, 경비원의 말, 세빈의 피곤한 얼굴, 그리고 반복되는 전화 확인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모이니까 뭔가 패턴이 보였어요. 세빈이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뭔가는 세빈이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 정욱은 휴대폰을 들고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정욱아. 무슨 일이야? 오늘 너한테 한 말 기억하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심코 믿는다고 한 거. 응, 기억해. 정욱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가까운 사람일수록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오말순이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욱아, 예감이란 게 괜히 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빈이네 아파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가까운 사람을 믿되 확인해야지. 그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세빈이었어요. 4번째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녁 드셨어요? 내일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만남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세빈이 자신을 계속 확인하려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제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정욱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신도 확인해 볼 차례라고. 다음 날 오전 10시, 정욱은 세빈이네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또 다른 택배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상자 하나였지만 역시 주변에 하얀 가루 자국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세빈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제보다 화장이 더 진했고 입술색도 평소보다 붉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감추려는 듯한 인상이었어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마자 세빈이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정욱은 찻잔을 들며 세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슨 부탁인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세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윤이 보내는 생활비가 적지 않은데 왜 부족할까 싶었거든요. 얼마나 부족한데. 공방 월세가 올랐고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카드값까지 겹쳐서요. 세빈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정욱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세빈이 돈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얼마면 되겠니?
300만 원 정도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일 은행에서 찾아서 줄게. 세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 표정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다시 불안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집을 나서는 길에 정옥은 1층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사장 박명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응, 고기 좀 사려고. 박명우가 돼지고기를 썰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분이 어제 여기서 소금을 많이 사가셨더라고요. 정욱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소금을 얼마나 25kg 포대 3개요. 김장철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혼자 사는 집치고는 좀 많지 않나 싶더라고요. 25kg 3개면 75kg이었습니다. 아무리 김장을 한다 해도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정욱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사갔다고 했지? 어제 저녁 8시쯤이요. 포대가 무겁다고 해서 제가 차까지 날라다 줬어요. 정욱은 고기를 사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빈이 왜 그렇게 많은 소금을 샀을까? 김장용이라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관리실 앞을 지나가는데 동대표 이기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기태가 관리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금 3층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복도에 하얀 가루가 자꾸 흩어져 있다고요. 정욱의 등에 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얀 가루요? 네,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겠는데 계단에까지 흔적이 있더라고요. 청소하는 분이 불편해하셔서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닥을 유심히 보니 곳곳에 하얀 가루 자국이 보였어요. 세빈이네 집 쪽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어지는 흔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욱은 세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빈아, 나야. 네, 어머니 방금 관리실에서 복도 청소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뭔가 흘린 거 없니? 전화기 너머로 세빈이 잠시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거요. 소금 포대를 옮기다가 조금 찢어져서요. 소금을 그렇게 많이 샀다더니 네, 김장용으로요. 어머니가 주신 재료로 김치를 많이 담그려고요. 세빈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정욱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혼자 사는 집에서 75kg의 소금이 필요할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빈아, 그렇게 많이 필요해? 네, 어머니 이웃분들께도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전화를 끊고 정욱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활비 부족, 대량의 소금 구매, 복도에 흩어진 하얀 가루 하나씩은 설명이 되는 일들이었지만 모두 연결해 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특히 세빈이 소금을 산 시간이 어제 저녁 8시였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자신이 집을 나온 후 바로 사러 간 셈이었거든요. 정욱은 휴대폰을 들고 오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아, 나야 혹시 시간 있니? 있어. 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빈이네 집 베란다가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커튼이 꽁꽁 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요. 정욱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많은 소금을 대체 어디에 썼는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3일 후 오후 2시 정욱은 세빈이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리 받은 열쇠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세빈이 공방에 나간 사이 빈 김치통을 가져다 놓기로 했거든요.
현관을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표백제 같은 화학 냄새와 뭔가 비린내가 섞인 것 같았어요. 정욱은 코를 킁킁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냄새가 더 진하게 났어요. 정욱은 빈 김치통을 들고 싱크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안은 가득 차 있었어요. 김치통을 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쩌지 정욱은 부엌을 둘러보다가 쿡탑 아래쪽 수납칸을 보았습니다. 평소 세빈이 큰 그릇이나 냄비를 넣어두는 곳이었어요. 공간이 아주 넓었지요. 그래서 임시로 거기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수납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욱의 손이 멈췄어요. 수납칸에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강했거든요. 쇳내와 표백제가 섞인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정욱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수납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깊숙한 곳에 검은 비닐 포장이 보였습니다. 비닐이 꽁꽁 감싸진 채로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크기로 보아 꽤 큰 덩어리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비닐 표면에 하얀 가루가 덕지덕지 묻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복도에서 본 그 하얀 가루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정욱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비닐 포장을 만져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등 뒤에서 세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세빈이 현관에서 막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어요. 세빈아, 언제 왔니? 방금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세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황급히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김치통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 넣으려고 했다. 세빈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서 수납칸 문을 닫았습니다. 손놀림이 급했어요. 아, 거기는 안 돼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정욱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세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냄새요? 무슨 냄새요? 표백제 같은 냄새 말이다. 뭔가 청소하는 냄새가 나더라. 세빈이 잠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제 하수구 청소를 해서. 그래요, 냄새가 심해서 표백제를 많이 썼거든요. 세빈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정욱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수구 청소를 했다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야 하는데 부엌 쿡탑 아래에서 나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오늘 경찰에서 전화 온 거 없어요? 세빈의 질문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에서 왜 전화가 와? 아니에요, 그냥요. 요즘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좀 있다고 해서요. 세빈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며느리가 자꾸 경찰이나 신고에 관해 묻는 게 이상했어요. 그때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쿡탑 아래에서 나던 냄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정욱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세빈이 따라오며 물었어요. 정욱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세빈이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정욱은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어요. 그런데 세빈의 발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부엌 쪽으로 가면서 발끝으로 뭔가를 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빈아, 뭐하니?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하려고요. 정욱이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쿡탑 아래 수납칸 앞바닥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하얀 가루 자국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세빈이 정욱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정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쿡탑 아래에서 본 검은 비닐 포장, 그 이상한 냄새, 그리고 세빈의 당황한 모습,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정옥은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빈이 그 비닐 포장을 왜 그렇게 감추려 하는 걸까? 그 큰 검은 비닐봉지 더미는 뭘까? 그리고 왜 자꾸 경찰이나 신고 얘기를 하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그 냄새가 코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표백제와 쇳내, 그리고 뭔가 썩은 듯한 냄새. 정옥은 휴대폰을 들고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큰일이 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정우가 세빈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아주 이상한 걸 말이야. 오말순이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자세히 말해봐. 정욱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쿡탑 아래의 검은 비닐 포장, 이상한 냄새, 세빈의 당황한 모습까지. 정우가 그거 심상치 않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말순의 말에 정욱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순아, 만약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틀린 게 나아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전화를 끊고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빈이네 집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세빈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바쁘게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정욱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욱은 경로당 구석진 자리에서 오말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춰서 대화했어요. 말순아, 밤새 잠을 못 잤어. 오말순이 정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말해야 할까?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도리어 욕먹을까봐 걱정이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못된 시어머니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욱아, 내 직감을 믿어. 괜히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야. 오말순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경로당을 나온 정욱은 세빈이네 아파트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실에는 관리소장 김혜준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엘리베이터 고장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김혜준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기록이요? 무슨 일이세요? 며칠 전에 고장 났다고 들었는데 언제였는지 궁금해서요. 김혜준이 컴퓨터를 켜고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아, 사흘 전이네요.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행을 중단했어요. 정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세빈이 소금을 산 날 밤이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못 탔겠네요. 맞아요. 무거운 짐이 있어도 계단으로 다녀야 했죠. 정욱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빈이 무거운 물건을 밖으로 옮기려 했다면 그 시간에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집 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관리실을 나온 정욱은 아파트 뒤편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쓰레기통 주변을 살펴보던 중 바닥에 떨어진 투명한 필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진공 포장에 쓰이는 두꺼운 필름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끈적끈적한 느낌이 났습니다. 정욱은 필름 조각을 주워서 자세히 보았어요. 가장자리가 칼로 잘린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마치 큰 포장지에서 일부분을 잘라낸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
정옥은 필름 조각을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화면에 번호를 입력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정옥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스쳐갔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도윤이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추측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하지만 쿡탑 아래에서 본 검은 비닐 포장과 그 냄새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표백제와 쇳내가 섞인 그 역한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정옥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정옥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빈이네 집 베란다가 보였어요. 커튼이 여전히 꽁꽁 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빈이 베란다에 나타났어요. 뭔가 큰 통 같은 것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려 했지만 커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세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큰 소금 포대를 들고 있었어요. 포대를 통 안에 넣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세빈이 뭔가를 소금으로 덮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쿡탑 아래에 있던 검은 비닐 포장을 베란다로 옮긴 것일 수도 있었어요. 정옥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고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끊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저 신고할 일이 있는데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하기로 했어요.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걸 숨기고 있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소금도 많이 사고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옥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현관 앞 하얀 가루, 대량의 소금 구매, 쿡탑 아래의 검은 비닐 포장과 냄새, 그리고 베란다에서 본 것들까지. 접수하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정옥은 세빈이네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만약 자신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세빈이 그냥 김치를 담그려고 소금을 산 것뿐이라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 냄새, 세빈의 당황한 모습, 반복적인 확인 전화. 모든 것이 뭔가 큰 일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정옥은 휴대폰을 들고 오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아, 나야. 신고했어. 잘했어, 정옥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하지. 그런데 아직도 불안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정옥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후회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 언제 올까? 그리고 세빈이네 집에서 정말로 뭔가 나올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신고한 지 2시간 후 오후 4시에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정옥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얀 경찰차 2대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3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은 형사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2명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정옥은 급히 현관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들이 세빈이네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 신고한 사람입니다. 형사가 정옥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인우 형사입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서인우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정옥은 그 앞에서 괜히 위축되는 걸 느꼈습니다. 먼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열쇠가 있으신가요? 정옥이 세빈이에게 받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세빈이 내려왔어요. 공방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세빈이 경찰들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서 확인차 왔어요. 서인우 형사가 세빈에게 말했습니다. 세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어요. 무슨 신고요? 집안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였습니다. 혹시 확인해 봐도 될까요? 세빈이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도 함께 따라 들어갔어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인우 형사가 코를 킁킁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특별한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분명히 강한 냄새가 났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엌 쪽에서 났었는데요. 정옥이 부엌을 가리키자 경찰들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쿡탑 아래 수납칸을 열어보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뭐가 있었다고 하셨죠? 서인우 형사가 물었어요. 정옥은 수납칸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비닐 포장이 있었어요. 소금 가루도 묻어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릇과 냄비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찰들이 냉장고도 열어보고 욕실과 보일러실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베란다도 확인해 볼게요. 서인우 형사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정옥이 어제 본 큰 통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평범한 장독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 있나요? 된장이요. 어머니가 담가주신 거예요. 세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서인우 형사가 뚜껑을 열어보자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다른 항아리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들이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된장, 고추장,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독대였어요. 1시간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의심스러운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소금은 어디에 두셨나요? 경찰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세빈이 베란다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포대에 담아뒀어요. 확인해 보니 정말로 소금 포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25kg 한 포대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3포대였다고 하셨는데 서인우 형사가 정옥에게 물었어요. 정옥은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김장 담그면서 많이 썼어요. 이웃분들께도 나눠드리고요. 세빈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설명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색이 끝난 후 경찰들이 나가려 하자 세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많이 잊으셔서요. 가끔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서인우 형사가 정옥을 바라보았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정옥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세빈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도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증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서인호 형사가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들이 나간 후 정옥은 세빈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빈의 표정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세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정함이 사라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세빈아, 나는 분명히 봤어. 그 비닐 포장을.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경찰도 확인했고요. 세빈이 정옥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가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본 게 확실한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더 속상한 건 며느리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점이었어요. 나는 정신이 멀쩡해. 네, 어머니. 그러시겠죠. 세빈의 대답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정옥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좌절감과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경찰 수색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했어요. 정말 내가 틀렸나? 정옥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기억이 헷갈린 건 아닐까? 없는 걸 봤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세빈의 태도, 변화, 갑자기 사라진 냄새와 비닐 포장.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경찰 수색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오말순에게서 온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정옥아, 나 병원에 있어. 무슨 일이야, 말순아. 약을 잘못 먹었나 봐.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정옥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을 달려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오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말순아, 괜찮니? 응, 좀 나아졌어. 그런데 보호자가 없어서 곤란했어. 오말순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정옥이 유일한 친구였어요. 내가 보호자 해줄게. 정옥은 간호사를 불러 보호자 서명을 했습니다. 오말순의 손을 잡으니 차갑고 마른 손이 느껴졌어요. 정옥아, 내일은 어떻게 됐어? 오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옥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해 주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 경찰들도 내가 헷갈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마. 내 직감이 틀릴 리 없어. 오말순의 말에 정옥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의사가 와서 오말순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혈압약을 중복으로 드신 것 같아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옥은 입원 수속을 도와주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입원비를 결제하는 동안 오말순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말순아, 약은 앞으로 내가 챙겨줄게. 고마워, 정옥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옥도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병실에서 오말순을 돌보는 동안 정옥은 자신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경찰 수색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빈의 이상한 행동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열리며 서인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뵙네요. 형사님,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어머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동네에 물었더니 어머님이 병원에 있다고 해서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옥은 오말순에게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서인호 형사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좀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제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서인호 형사의 말에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이 말씀하신 소금 구매 기록이나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필름 조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정옥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형사가 자신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상대방이 경계하고 있을 겁니다. 형사의 조언에 정옥은 등이 오싹해졌어요. 세빈이 자신을 의심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소대로 행동하시고요. 서인호 형사가 명함을 하나 더 주며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형사가 간 후 정옥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오말순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했어? 경찰이 다시 확인해 본다고 해. 그럼 다행이네. 내가 틀리지 않았어. 오말순의 격려에 정옥은 조금 기운을 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정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말순에게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세빈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정옥은 병원에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자 금세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몸이 아프세요? 아니야,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니, 혹시 어제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세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다. 정말 죄송해요. 경찰까지 부르시게 해서요. 세빈이 사과했지만 정옥은 속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달래려는 건지. 세빈아, 너도 조심해. 네. 어머니, 내일 뵐까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말순의 입원, 서인호 형사와의 만남, 그리고 세빈의 전화까지. 정옥은 서인호 형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세빈이 자신을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을 보니 세빈이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세빈이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오말순의 말을 기억했어요. 포기하지 마. 그리고 서인호 형사의 말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비록 첫 번째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말순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고 서인호 형사도 계속 확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옥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정옥은 다시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박명우 사장이 고기를 써는 손을 멈추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응, 고기 좀 사러 왔어. 그런데 사장님, 며느리가 소금 산 것 좀 더 자세히 물어봐도 될까? 박명우가 칼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 김장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이 김장용하고는 맞지 않았거든요.
정옥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금이었는데 굵은 소금이 아니라 고운 소금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하얀 것으로요. 김장할 때는 보통 굵은 소금을 쓰잖아요. 박명우의 설명에 정옥은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세빈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진공포장 필름도 같이 사셨거든요. 진공포장 필름이요? 네, 큰 걸로 몇 미터나 되는 걸 사가셨어요. 무슨 용도인지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정옥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필름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필름이 세빈이 산 것이 틀림없었어요. 정확히 언제 사간 거였지? 사흘 전 저녁 8시쯤이요. 차에다 실어드렸는데 아주 무거워하시더라고요. 정옥은 고기를 사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운 소금과 진공포장 필름. 김장용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정육점을 나와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정옥은 쓰레기장에 다시 들렀습니다. 혹시 더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어요. 쓰레기통 주변을 자세히 뒤져보니 또 다른 필름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건 저번보다 더 큰 조각이었어요. 가장자리에 뭔가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조각도 주워서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었어요. 서인호 형사에게 보여줄 증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퀵서비스 배달원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달원이 헬멧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어서 인상이 험해 보였어요. 혹시 세빈 씨 집 아세요? 배달원이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랐어요. 세빈이 집이요? 네, 3층에 살고 계신다는데. 정옥이 3층을 가리키자 배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뭔가 무거운 상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무슨 물건인가요? 공방 재료라고 하시더라고요. 배달원이 대답하며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정옥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배달원이 말했어요. 이 집 자주 배달 와요. 요즘 들어서 더 자주 시키시더라고요. 어떤 걸 시키는데요? 글쎄요, 공방 재료들인데 좀 이상해요. 접착제나 용제 같은 것들이 많아요. 배달원의 말에 정옥은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세빈이 뭔가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3층에 도착해서 배달원이 인터폰을 누르자 세빈이 나왔습니다. 정옥을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세빈이 배달원에게서 상자를 받으며 서둘러 현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자 위에 뭔가 액체가 새어나온 자국이 보였습니다. 배달원이 내려가면서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참, 그 집 배달 갈 때마다 냄새가 좀 나요. 무슨 냄새요? 화학 냄새 같은 거요. 아마 공방에서 쓰는 재료 냄새겠죠. 배달원이 간 후 정옥은 세빈이네 집 현관 앞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 또 하얀 가루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액체가 흘린 자국도 보였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꺼내서 서인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접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정육점 사장이 중요한 얘기를 해줬고 진공포장 필름도 더 발견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가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인호 형사가 30분 후에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정옥은 오늘 알아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운 소금과 진공포장 필름, 그리고 퀵배송으로 화학 재료들을 주문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서인호 형사가 필름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 검은 얼룩 혈흔일 수도 있겠네요.
형사의 말에 정옥은 몸서리가 쳤습니다. 정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인호 형사가 증거봉투에 필름 조각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베란다 장독대 얘기하셨죠. 그것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떻게 해요? 소금독 같은 곳에 뭔가를 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표면만 소금으로 덮어놓고 밑에는 다른 걸 넣어두는 거죠. 형사의 설명에 정옥은 전율이 일었어요. 세빈이 베란다에서 소금을 붓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다시 수색하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겠어요. 특히 베란다 쪽을요. 서인호 형사가 떠난 후 정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알아낸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고운 소금, 진공 포장 필름, 화학 재료들, 그리고 베란다의 소금독. 모든 것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세빈이네 베란다를 바라보았어요. 커튼이 여전히 쳐져 있었지만 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세빈이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틀 후 오전 9시 서인호 형사가 다시 경찰관 2명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장을 가지고 온 재수색이었어요. 정옥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형사님, 오늘은 확실히 찾으실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특히 베란다 쪽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서인호 형사의 표정이 전보다 진지했어요.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에는 영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빈이네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세빈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은 맨 얼굴이었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어요. 또 수색이요? 세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수색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영장이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호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자 세빈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장독대가 놓인 곳이었어요. 이 항아리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인호 형사가 첫 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된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추장, 세 번째는 김치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 항아리 가장 큰 소금독을 열었을 때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금독이 좀 이상하네요. 서인호 형사가 소금 표면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어요. 왜 이상해요? 정옥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표면이 너무 평평해요. 자연스럽게 담긴 소금이라면 울퉁불퉁할 텐데 이건 마치 누군가 일부러 평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서인호 형사의 지적에 정옥도 자세히 보았어요. 확실히 다른 항아리들과 달리 소금 표면이 인위적으로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형사가 항아리 벽면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내부 온도가 다른 항아리들보다 낮아요. 경찰관 한 명이 온도계를 가져왔어요. 다른 항아리들과 비교해 측정해 보니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보통 소금독이라면 실온과 비슷해야 하는데 이건 냉장고에서 꺼낸 것처럼 차갑네요. 서인호 형사의 말에 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소금독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잠깐요. 세빈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소금이 흩어질까 봐서요. 세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침착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스럽게 할 테니까요.
서인호 형사가 소금독 주변에 비닐을 깔고 조심스럽게 소금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하얀 소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0cm 정도 파내자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형사가 핀셋으로 작은 물체를 집어 올렸습니다. 투명한 젤 같은 것이었어요. 냉매젤 같은데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냉매젤이요? 네, 온도를 낮추는 데 쓰는 거예요. 보냉팩 같은 거죠. 정옥은 왜 소금독 안에 냉매젤이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인호 형사가 계속해서 소금을 파내자 더 많은 냉매젤과 함께 핫팩도 나왔습니다. 핫팩도 있네요. 온도 조절을 위한 것 같은데. 형사가 더 깊이 파내자 이번에는 검은 비닐 조각이 나왔어요. 며칠 전 정옥이 쿡탑 아래에서 본 것과 똑같은 비닐이었습니다. 이 비닐 진공포 장룡 같은데요. 서인호 형사가 비닐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가장자리가 칼로 잘린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형사가 더 파내자 하얀 가루가 잔뜩 묻은 비닐 덩어리가 나왔어요. 소금이 아닌 다른 하얀 가루였습니다. 이 가루는 뭘까요? 석회 가루 같은데요. 냄새를 없애는 데 쓰는 거죠. 경찰관의 설명에 정옥은 소름이 돋았어요. 왜 냄새를 없애야 하는 물건을 소금독에 숨겨놓았을까요? 더 파보겠습니다. 서인호 형사가 계속 소금을 파내자 이제 항아리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닥에는 소금이 아닌 다른 층이 있었습니다. 두꺼운 비닐로 밀봉된 커다란 꾸러미가 나타났어요. 크기로 보아 상당히 큰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서인호 형사가 비닐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어요. 딱딱하면서도 말랑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세빈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냥 고기예요. 냉동고기. 냉동고기요? 네, 공방에서 쓸 재료예요. 조각 모델용으로 사놓은 거예요. 세빈의 설명이 급작스러웠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소금독에 숨겨놓으셨죠?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임시로 저기에 보관한 거예요. 세빈의 변명이 계속되었지만 경찰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일단 현장을 보존하겠습니다. 이 꾸러미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서인호 형사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소금독의 단면, 나온 물건들, 비닐 꾸러미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압수하겠습니다. 안 돼요. 세빈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곧 자신이 너무 큰 반응을 보였다는 걸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까운 재료라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빈의 과격한 반응이 오히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정옥은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지켜보았어요. 소금독 안에서 나온 이상한 물건들, 세빈의 당황한 모습, 모든 것이 뭔가 큰 일을 숨기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서인호 형사가 정옥에게 속삭였어요.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과연 그 비닐 꾸러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날 저녁 9시 정옥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주민 단톡방에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어요. 세빈이 단톡방에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에 사는 세빈입니다. 오늘 어머님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정옥의 손이 떨렸어요. 세빈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자꾸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경찰까지 부르셔서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단톡방에 주민들의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경찰차가 왔었구나.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으시더라. 참 안 됐네요. 정옥은 휴대폰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세빈이 여론전을 시작한 거였어요. 세빈의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모셔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에요. 혹시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알려주세요. 주민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었는데 조기에 병원 가시는 게 좋아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요. 며느리 고생이 많겠어요.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빈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이상한 할머니로 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이 현관을 나서자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주치면 불쌍하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아예 눈을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길에 만난 4층 박순자 씨가 말했어요. 정옥 씨,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그냥요. 며느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순자의 말투에서 정옥은 이미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후에 관리실에 들렀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김혜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소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교체했어요. 왜요? 오래된 거라 화질도 안 좋고 해서요. 그런데 교체하면서 이전 기록들이 다 지워졌어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세빈이 밤에 뭔가를 옮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증거도 사라진 거였습니다. 언제 교체하신 거예요? 어제요. 급하게 업체에서 와서 했어요. 어제는 바로 경찰이 소금독을 뒤진 날이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누가 교체하자고 했어요? 3층 며느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비용도 본인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옥은 세빈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증거를 없애고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감시 기록까지 지워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은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층 주민이 말했습니다. 정옥 씨, 혹시 병원 가보셨어요? 요즘 좋은 치료법이 많다던데요. 저는 멀쩡해요. 아, 네. 그러시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옥은 서인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옥은 단톡방 일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일을 설명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치밀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압수한 증거물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그게 나와야 확실해집니다. 서인호 형사의 말에 정옥은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저녁 8시 세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빈아, 들어와. 거실에 앉은 세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뭐가 힘들어? 이 모든 일 말이에요. 경찰 수사도 받으시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우시고. 세빈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정옥은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병원을 알아봤어요. 병원이 왜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세빈이 본격적으로 정옥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물론이에요, 어머니. 그냥 상담 정도만요.
도윤 씨도 걱정하고 있어요. 세빈이 도윤까지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정욱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세빈아, 너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지? 정욱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세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소금독에 있던 그것들 말이야. 그건 정말 고기였어요. 조각 재료용이요. 세빈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 계속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나요. 세빈의 말 속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정욱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빈이 간 후 정욱은 문단속을 꼼꼼히 했어요. 체인도 걸고 보조키도 돌렸습니다. 세빈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 사라진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 모든 것이 세빈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인호 형사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서인호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정욱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기가 맞았어요. 돼지고기였습니다. 정욱은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네,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혈흔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냥 고기에서 나온 핏물이었고요. 정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세빈이 말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각 작업용 모델로 쓰려고 보관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인호 형사의 말에 정욱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저는 완전히 틀린 거네요.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형사의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럼 수사는 끝난 건가요? 검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수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욱은 망연자실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칠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도윤아, 언제 들어와? 아직 못 들어가. 그런데 엄마, 세빈이한테서 연락 받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뭐라고 하던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하시다고. 경찰까지 부르고 그랬다면서. 정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도윤아, 나는 정말 이상한 걸 봤어. 엄마 검사 결과 나왔잖아. 그냥 고기였다면서 엄마가 잘못 본 거야. 아들의 말에 정욱은 눈물이 났어요. 그럼 너도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나이가 드시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수라니. 엄마, 이제 그만해. 계속 그러면 세빈이가 더 힘들어해. 도윤의 말에 정욱은 더욱 서러웠어요.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건강검진 겸해서. 도윤까지 자신을 병원에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멀쩡하다고 했잖니. 알았어, 엄마. 그럼 내가 들어가면 직접 봐볼게. 전화를 끊고 정욱은 울었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서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욱은 오말순이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오말순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말순아, 나 완전히 틀렸어. 정욱이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말해주자 오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욱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검사 결과도 나왔는걸. 그냥 고기였대. 그래도 뭔가 이상해. 왜 굳이 소금독에 숨겨놓았겠어? 오말순의 말에도 정욱은 힘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야, 말순아. 나 정말 틀렸나 봐.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것도 많고. 정욱아, 포기하지 마. 아직 뭔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정욱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아들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정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빈을 만났어요. 세빈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빈의 표정이 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세빈아, 어머니, 검사 결과 들으셨죠? 응,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오해가 풀렸잖아요. 세빈의 미소가 승리자의 미소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도윤 씨도 걱정하고 있어요. 세빈이 정욱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정욱은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린 걸까요? 모든 게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세빈의 그 이상한 행동들, 당황했던 모습들이 모두 연기였을까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정말 틀렸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3층 세댁 어머니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육점 옆 철물점 사장 김철수라고 합니다. 정욱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어요. 가끔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는 철물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요, 며느리분이 며칠 전에 저희 가게에서 삽을 사가셨거든요. 정욱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삽을요? 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밤늦게 와서 급하게 사가셨는데 무슨 용도인지 물어봤더니 정원 가꾸기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이상한가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정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삽도 아주 큰 걸로 사가셨거든요. 철물점 사장의 말에 정욱은 다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언제 사가셨다고 했죠? 경찰이 두 번째로 온 다음 날 밤이었어요. 정욱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세빈이 뭔가 다른 걸 묻었을 수도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정욱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금독에서 나온 건 정말 고기였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었어요. 정욱은 서인호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서인호 형사와의 통화는 실망스럽게 끝났습니다. 삽을 샀다는 정보만으로는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요. 하지만 형사님, 왜 삽이 필요했을까요? 정원 가꾸기용이라고 했잖아요. 화분 정리할 때도 쓰고요. 서인호 형사의 말에 정욱은 힘이 빠졌어요. 형사도 이제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지내세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정욱은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고장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관리소장 김혜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장님, 엘리베이터 고장 기록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또요? 그 일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김혜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냥 확인만 좀요. 김혜준이 어쩔 수 없다는 듯 컴퓨터를 켰어요. 일주일 전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였어요. 그때 정전도 있었고요. 정전이요? 네, 그날 밤에 단지 전체가 30분 정도 정전됐었어요. 정욱은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전이 언제였는데요? 새벽 1시쯤이었나? 정확한 시간은 기록에 있을 거예요. 김혜준이 다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새벽 1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였네요. 정욱의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의 정전까지.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때 밖에 이삿짐 차 온 거 보신 분 없나요? 글쎄요. 한밤중이라 모르죠. 정욱은 경로당으로 가서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말순아, 중요한 걸 알아냈어. 뭔데, 정욱아? 그날 밤에 정전이 있었어. 30분 동안. 그래서 이삿짐 차는 낮에 왔다고 했잖아. 그럼 세빈이가 밤에 뭔가를 옮기려 했어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정전까지 되면서 못 옮겼을 거야. 오말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아직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네. 맞아. 소금독에 있던 건 나중에 옮긴 거고 진짜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몰라. 정욱은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디에 숨겨놓았을까요? 말수나 아파트에서 뭔가를 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화단이나 주차장 구석 같은데? 정욱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세빈이 삽을 산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단지 뒤편 화단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 곳만 흙이 다른 곳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욱은 무릎을 꿇고 그곳을 자세히 보았어요. 최근에 파서 다시 묻은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손으로 파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세빈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세빈아, 언제 왔니? 방금 공방에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여기 계시더라고요. 세빈이 다가오며 정욱이 파려던 곳을 보았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세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뭘 그만해. 이런 이상한 행동들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세빈이 정욱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집으로 가세요. 나, 세빈아. 하지만 세빈의 힘이 더 셌어요. 정욱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세빈이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병원 가셔야 해요. 나는 정상이라고 했잖니. 정상인 사람이 한밤중에 화단을 파요. 세빈의 말에 정욱은 할 말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세빈이 말했어요. 어머니, 도윤 씨랑 상의해서 병원 예약 잡을 거예요. 날 강제로 데려가기라도 한다는 거니 치료받으시면 좋아질 거예요. 세빈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정욱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정욱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정욱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체인도 걸고 의자까지 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화단에서 본 그 부드러운 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삽으로 뭔가를 파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욱은 창가로 가서 커튼을 조금 열어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화단 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세빈인 것 같았습니다. 정욱은 급히 휴대폰을 들고 서인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지금 며느리가 화단을 파고 있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새벽 3시요. 정말이에요.
손전등 들고 뭔가를 파고 있어요. 확실한가요? 네, 지금 창문으로 보고 있어요. 서인우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보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다시 창문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30분 후 서인우 형사가 도착했을 때 화단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정옥이 낮에 본 그 자리에 흙이 더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여기를 팠네요. 서인우 형사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어요. 그럼 파보실 건가요? 지금은 영장이 없어서 안 돼요.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신청해 보겠어요. 하지만 정옥은 불안했어요. 아침까지 기다리면 세빈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지도 몰랐습니다. 형사님, 제발이요. 지금 파보세요. 어머니,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서인우 형사가 가고 나자 정옥은 혼자 남았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인우 형사가 영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수사팀 직원 2명도 함께 왔어요. 전문 장비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영장 나왔어요. 서인우 형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단으로 향하는 길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또 경찰이 왔다는 소식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정옥 씨가 또 신고했나 봐.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정옥은 어깨가 무거웠지만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단에 도착하자 과학수사팀이 먼저 현장을 촬영했어요. 어젯밤 누군가 판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확실히 최근에 파서 다시 묻은 흔적이 있네요. 과학수사팀 직원이 흙을 만져보며 말했어요.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m 정도는 파야 할 것 같은데요. 서인우 형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파보겠습니다. 그때 세빈이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영장에 따라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닌가요? 세빈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요. 서인우 형사의 대답에 세빈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조심스럽게 삽을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흙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30cm 정도 파내자 뭔가 다른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비닐 조각이 있네요. 과학수사팀 직원이 핀셋으로 작은 검은 비닐 조각을 집어 올렸어요. 소금독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재질이었습니다. 더 파보겠습니다. 더 깊이 파자 석회가루가 나왔어요. 하얀 가루가 흙과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도 소금독에서 본 거네요. 서인우 형사가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0cm 정도 파내자 이번에는 검은 비닐 포장이 나타났어요. 꽤 큰 덩어리 같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학수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어내자 또 다른 층이 나왔어요. 투명한 진공 포장이었습니다. 세빈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만하세요. 거기는 제가 반려동물을 묻은 곳이에요. 반려동물이요. 네, 강아지가 죽어서 묻어놓은 거예요. 세빈의 변명이 또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진공 포장을 했죠? 서인우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냄새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요. 하지만 과학수사팀은 계속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공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목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손목에는 금목걸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헉! 이건 사람이네요. 과학수사팀 직원의 말에 현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구경하던 주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현장 보존하겠습니다. 서인우 형사가 즉시 현장을 통제했어요. 노란 테이프를 치고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세빈이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겠습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을 꼼꼼히 촬영했어요. 매 단계마다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도 기록했습니다. 더 파내자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났어요. 검은 봉지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의 시신 같았습니다. 진공 포장으로 밀봉되어 있고 주변에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어요.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네요. 서인우 형사가 말했지만 이미 충분히 명확했어요. 정옥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끔찍한 현실에 대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인우 형사가 정옥을 부축했어요. 저 정말 있었군요. 네, 어머님 말이 옳았어요. 주변 주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옥을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옥 씨가 맞았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나. 하지만 정옥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세빈이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이미 도망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세빈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세빈이 마지막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서인우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세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세빈이 처음으로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세한 건 조사받으면서 말하세요. 경찰차가 오고 구급차도 왔어요. 시신을 옮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정옥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다정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인우 형사가 정옥에게 말했어요. 만약 어머님이 포기하셨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정옥은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직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정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옳았다는 것보다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들었어. 정말 미안해. 아들의 사과하는 목소리에 정옥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후 서인우 형사가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국과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옥은 차를 내오며 형사를 맞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피해자는 32살 여성으로 확인됐어요. 이름은 박미경, 인근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서인우 형사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언제 실종된 거예요? 한 달 전쯤이요. 가족들이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견될 줄은 몰랐죠. 정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 동안 가족들이 얼마나 애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럼 세빈이가 정말로 네, 자백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가 확실해지니까 모든 걸 털어놨죠. 서인호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동기는 돈 문제였어요. 세빈 씨가 도박으로 빚을 많이 졌는데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정욱은 놀랐어요. 세빈이 도박을 한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노리고 있었어요.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놨거든요. 그럼 계획적 범행이었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런 것 같아요. 범행 후 처리 과정을 보면 상당히 치밀했거든요. 서인호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먼저 시신을 진공 포장하고 석회를 뿌려서 냄새와 부패를 막았어요. 그리고 시신을 분리해서 쿡탑 아래에 임시로 숨겨뒀죠. 정욱이 그때 맡은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김치통을 넣으러 오신다고 하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급히 베란다 소금독으로 옮겨서 고기라고 둘러댔고요. 그럼 내가 본 게 맞았던 거네요. 네, 맞았어요. 하지만 경찰 수색이 들어오니까 다시 화단으로 옮겼죠. 그게 삽을 산 이유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과 정전 때문에 당장 밖으로 못 옮겼다가 며칠 후에 화단에 묻었던 거예요. 서인호 형사의 설명에 정욱은 자신의 추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몰랐을 사건이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형사의 칭찬에 정욱은 부끄러웠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걸 본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형사님, 처음 검사에서는 왜 고기라고 나왔어요? 아, 그건 세빈 씨가 교묘하게 속인 거였어요. 진짜 돼지고기도 함께 넣어둬서 검사할 때 그것만 나온 거죠. 정욱은 세빈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하니까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정육점 영수증, 관리실 기록, 필름 조각,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신까지. 서인호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재판에서 어머님 증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도윤이 배에서 급히 돌아와 정욱을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도윤이 정욱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왜 미안하냐? 엄마 말을 안 믿었잖아. 세빈이 편을 들고 아들의 사과에 정욱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윤아, 너도 몰랐던 일이잖니. 누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 그래도 엄마는 엄만데. 내가 먼저 믿었어야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욱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다 끝난 일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그 사람 가족들은 영영 진실을 몰랐을 거야. 도윤의 말에 정욱은 박미경 씨 가족을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엄마, 우리 이사 가자. 이사를.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일이 생각날 것 같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자. 정욱은 도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병원에 입원 중인 오말순을 찾아갔습니다. 오말순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말순아, 고마웠어. 뭘 고마워해, 정욱아. 내가 계속 믿어줬잖아. 그게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오말순이 정욱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욱아, 내 직감을 믿길 잘했지. 사람은 가까울수록 확인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 말에 정욱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말순이 처음에 해준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게, 말순아. 그래, 믿되 확인하고. 그게 현명한 거야.
퇴원 준비를 마친 오말순과 함께 병원을 나서는 길에 정옥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직감을 믿겠다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어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신은 한 달 전 실종된 32살 박미경 씨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김세빈 씨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정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 남편의 어머니가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면서 시작됐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뉴스에 나온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박미경 씨의 남편에게서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아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정옥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3개월 후 정옥과 도윤은 군산을 떠나 시외각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마당 한 구석에 새로 만든 장독대 앞에 서 있었어요. 전에 세빈이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본 것과 비슷한 크기의 항아리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첫 번째 항아리 뚜껑을 열고 된장을 저어 보았습니다. 발효가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뚜껑을 다시 덮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도윤이 마당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된장 확인하고 있었어. 냄새 어때요? 좋아. 이제 제대로 익어가고 있어. 정옥은 두 번째 항아리로 이동했어요. 고추장이 들어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이것도 뚜껑을 열어서 상태를 확인해 보았어요. 도윤아, 너도 한번 봐. 뭐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냄새 맡아봐야 제대로 된 건지 알 수 있어. 도윤이 다가와서 항아리를 들여다보았어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이지. 색깔이며 냄새며 다 달라. 이상하면 금방 알 수 있어. 정옥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경험과 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여기 생활은 어때요? 좋아.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정옥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웃집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시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뒤편으로는 작은 산이 보였어요.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긴. 오말순이도 가끔 놀러 와야지. 오말순은 여전히 군산에 살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정옥을 찾아왔어요. 지난주에도 와서 함께 장 담그는 일을 도와줬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나? 도윤이 달려가서 확인해보고 돌아왔어요. 오말순 할머니세요. 말순이가? 어서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오말순이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정옥보다 먼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정옥아, 된장은 어때? 잘 되어가고 있어. 오말순이 항아리마다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았어요. 냄새를 맡고 색깔을 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당연하지.
이제는 확실히 확인하고 하는 걸. 정욱의 말에 오말순이 웃었어요. 맞아, 확인이 중요해. 오말순이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서 작은 라벨 스티커들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약 봉지에 붙이는 라벨이야. 날짜랑 용도 써서 붙이라고 병원에서 줬거든. 오말순이 라벨 하나를 정욱에게 주었어요. 너도 써. 뭐든지 확인할 때 쓰라고. 정욱이 라벨을 받으며 웃었어요. 작은 것이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말순아. 우리끼리 고맙긴. 두 사람이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도윤이 차를 끓여서 내왔습니다. 어머니들, 차 드세요. 고마워, 도윤아. 오말순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정욱을 바라보았어요. 정욱아, 요즘 밤에 잠은 잘 와. 응, 이제 괜찮아. 처음에는 자꾸 그 일이 생각났는데. 그럴만해.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오말순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욱아,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또 확인해 볼 거지. 당연하지. 이젠 내가 먼저 확인한다. 정욱의 말에 도윤도 거들었어요. 저도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앞으로는 의심하지 않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오말순이 돌아가고 정욱은 혼자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장독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체인 잠금핀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대문을 확실히 잠그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정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먼저 확인하자.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서 상태를 점검했어요. 된장, 고추장, 김치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정욱은 마지막 항아리 뚜껑을 덮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하겠다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지는 않겠다고. 하지만 의심만 하고 살지는 않겠어요. 믿되 확인하고 확인하되 믿는 것. 그게 오말순이 가르쳐준 지혜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별들이 여기서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하면서 정욱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현명해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우면서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죠. 사람은 믿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욱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면 또 장독대를 확인하고 집 주변을 둘러보고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도윤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정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심과 확인이 습관이 된 삶이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멀리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소리였어요. 정욱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정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뚜렷한 교훈을 남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상 속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확인해 보는 용기, 바로 그것이 위기를 막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인상을 주는 건 정욱이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그녀를 의심하고 심지어 가족마저 등을 돌렸을 때조차 정옥은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좇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집요한 직감이 어두운 진실을 밝혀냈죠.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당신은 눈앞의 이상한 징후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용기가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찾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